이 120일의 전산세무 1급 실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은 18%였네요. 아주 평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주식사 노화산업 문제 1은 회계 처리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영업부서에서 사용 중인 차량 운반구를 수리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했다. 결국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현금으로 지불한 겁니다. 해당 차량 운반구는 선시 미만의 경차이다. 이것은 공제죠. 따라서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 불공제일 경우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줬어요. 이때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므로 유형은 현금 과세, 공과액하고 세액 적어 놓으시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 판관비,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사채를 발행했네요. 액면가에 5천만 원 그리고 5,100만 원으로 할증 발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사채 발행비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결국 사채 발행가액은 5,100만 원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는 금액이죠. 액면가를 비교해 보니까 85만 원 할증 발행했죠. 따라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나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기재하죠. 그래서 5천만 원 발행가액은 5,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변에 1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차액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네요. 학원에서 학생 수송용으로 사용하던 45인승 버스, 학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래서 회사가 직원 통근버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했다고 되어 있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탑 학원은 면세사업자니까. 그리고 대금즉 2천만 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따라서 하단에 보시면 현금으로 2천만 원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어요.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공급가액 적고 부가세는 없죠.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예금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 배당금을 받았네요. 지급기일이 3월 31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바로 입금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식을 받았지만 이것은 회계 처리하지 않죠. 주식수하고 단가만 재계산한 돈입니다. 이것은 전산회계 1급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차변에 보통예금 210만 원 들었죠. 대변에 배당금 수익 2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클릭하시고 일자는 1월 17일, 유형은 61번 현금 과세, 차량 수선비 이렇게 품목은 특전사안이 아닙니다.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알아서 나눠주죠.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릿,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현금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 판관비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가 된 거 확인되셨습니다.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인데 3번 매입 매출 전표부터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3번은 3월 8일이죠. 계산서를 받았어요. 53번 면세 버스 하시고 공급가액은 3,100만 원. 거래처는 탑 학원이죠. 전자계산서 그리고 공개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차량 방급,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2천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대변에 253번 미지급 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 두 번째 문제죠. 3월 3일. 먼저 대변의 사채. 언제나 액면가액입니다. 사채는. 자본금도 마찬가지죠. 5천만 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5,100만 원이죠. 세발행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금액은 얼마? 15만 원. 그리고 대변의 비는 금액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급.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3월 31일이네요.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그리고 대변의 배당금씩 903번 21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2는 무엇에 신고서 및 우속서류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를 작성하는 문제죠.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입력할 적에 발행가액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공과액하고 세액을 합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7월 1일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도 입력하고 신용카드분에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550만 원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세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일 보시면 면세세품이라고 되어 있죠. 계산서를 발급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9월 1일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공과액하고 부가가치세를 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란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가가치 클릭하시고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클릭하시고 2기 예정이죠. 7월달부터 9월달. 먼저 과세 매출분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이죠. 따라서 550만 원 언제나 발행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갔어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385만 원이죠. 9월 1일 날. 그리고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발급한 것은 300만 원이죠. 하단에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교부 내역이 있죠. 여기다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이것은 7월 1일 날 55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서 발급 금액은 300만 원이죠. 입력하고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확정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특이합니다. 분계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표 입력 시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자료를 보면 예정 신고 누락분을 제외한 예정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른 서류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날짜별로 각각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는 75%를 감면받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하면 75% 감면 맞죠? 전자신고세 공제는 받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자료 1을 보시면 일기 예정 신고 누락분 하면서 직수출을 줬죠. 그래서 선적이라고 환가일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빠릅니까? 환가일이 빠르죠. 이럴 경우는 환가일 환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1390원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예정 신고 시 과세 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영세율 첨부 서류도 미제출했다. 그리고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과세 표준은 16만 달러죠. 그리고 환가일 환율을 곱하시면
이 금액이 과세 표지되는 거예요. 이것을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서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0.5%입니다. 여기에 75% 감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7만 8천 원 입력할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종이세액세를 매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적정하게 주체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시 누락되었다 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입세액세서가 발급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임을 보시면 되겠죠. 매월 400만 원이라고 됐어요. 요거에 대한 종이세액세를 수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입자의 경우에 종이세액세서를 수취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매월 말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1월, 2월, 3월 3개월치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2에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매입 자료를 줬네요. 세액에서 발급분 매출 입력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세 포함이죠. 공과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 매입하면서 9,200만 원. 그러면서 고정자산 매입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일반 매입분은 8,7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수선비죠. 이것은 불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력할 적에 일반에도 입력하고 불공에도 입력합니다. 따라서 23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매입분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영세율에 대해서 02월 28일 수출하시고 제품 하면서 공과에 계산한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처는 뭐하나,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개 유형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간편 찍게 클릭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있죠. 이것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개시 연월은 단기 04월 하시면 되는 거죠. 확인하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반영됐습니다. 01월 31일 51번 과세죠. 그리고 임차료 400만 원에 40만 원, 거래처는 법이나, 그리고 전자는 부고 분계도 없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간편 찍게 클릭하시고 예정 누락분 반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04월 확인하시면 여기에 누락 이렇게 나타납니다.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일 날 51번 매입의 과세 임차료 400만 원에 고미납, 이거 분계 유형 없고 전자도 체크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정 누락분 반영 04월 1일 반영됐어요. 3월 31일 51번 매입의 과세 임차료 400만 원에 40만 원, F2를 이용해서 고미납, 그리고 상단에 간편 집계 예정 누락분 04월 확인하시면 누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04월 1일서부터 06월 30일 그러면 여기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불러온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죠?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문제하고 한번 신고서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 보시면 생에서 발급분 맞죠? 신용카드 과세분 매출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영세율 과세 표준이 있었죠?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입분 8,700만 원에 870만 원,
고정자산 매입은 500만원 별도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230만원에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십시오. 지금 매입세액이 더 크죠. 따라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정 가산세도 없어요. 가산세가 있는 것은 영세율 신고 불성실 거기에 있었죠.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일단 가산세 클릭하시고 먼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금액은 입력했어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0.5%. 근데 25%죠. 따라서 27만 8천원 옷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은 마무리됐어요. 이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됐죠. 이것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없으니까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가감 납부할세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한 상태에서 매입세액이 더 큽니다. 따라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전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결산 자료 입력이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3월 1일에 임차인에게 1년분 임차료 1,800만원 1년치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수취하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결국 단기분 임대료를 월할 계산하여 기말 수정 공개하시오. 결국 선수수익을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선수수익은 1년분 임대료에 나누기 12 곱하기 2개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대료 취소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선수수익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자료네요. 전년도에 2,000주를 취득해갖고 단기에 500주를 매도했네요. 결국 1,500주가 남았어요. 그리고 시가는 전년 말은 77,000원, 단기 말은 69,000원. 결국 8,000원만큼 하락됐습니다. 따라서 평가 손익은 1,500주 곱하기 단가차 1,200만 원의 손실을 봤어요. 따라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하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도 수동 결산입니다. 수출 대금 5만 달러 전액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없다. 결국 보통 예금은 화폐성 자산이죠. 따라서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출 실적 당시에 결국 입금 당시요 1,370원이었던 게 1,400원 됐어요. 결국 환산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환산 손익 보통 예금에 대해서 30원만큼 올랐습니다. 5만 달러 곱하니까 150만 원만큼 환산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과 관련한 감모 손실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결국 수동 결산으로 입력하고 자동 결산하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장부상 재고하고 실사상 재고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감모 수량이라고 합니다. 250개가 감모가 됐죠. 근데 감모 손실 중 60%는 정상 감모,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40%는 비정상 감모, 영업의 비용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비정상 감모는 감모 수량 곱하기 취득단가 그리고 40%라고 했어요. 10만 원이 비정상 감모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대변에 제품 타계정 대체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동 결산에서 실사상 재고인 975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동 결산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대변의 선수수익 금액은 300만 원.
차변의 임대료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300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두 번째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200만 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평가한 겁니다. 150만 원. 따라서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150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네 번째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959번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금액은 10만 원. 대변의 제품 반드시 적율안에 8번 파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수동결산을 다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매출원가 중에서 하단에 제품, 기말 제품 하단에 있죠. 여기에 975만 원 입력하고 반드시 F3 전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산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4는 원천 징수 관련 문제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심사인 사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현황을 줬네요. 2026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심사인입니다. 남성분이죠. 근로소득 총금액이 6,120만 원 무주택 세대주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8천만 원 이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월세세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우자 보시면 근로소득 총금액이 500만 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자가 되는 거예요.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죠.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부친 소득 없은 주거 형평상 별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70살,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죠. 그리고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친 소득 없고 나이는 68살. 여기 보시면 장애우예요. 장애우는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장애인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녀 신유준 나이는 14살이죠. 기타 소득 100만 원. 결국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즈대 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필요금리가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면서 자녀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신유역 연령은 11살이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자녀세 공제. 그리고 특이한 것은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고 기본공제는 부로 작성한다. 그런데 지금 부가 없죠. 그리고 정근무지 자료를 줬네요.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로 한다. 이것을 입력할 겁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세액명세에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거기에 서식에는 기납부세액이 있지만 전 직장 기준으로 해서는 결정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줬네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기부처의 사무나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는 입력하지 않으며 기부는 모두 금전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정을 받았어요. 모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보험치면 보험료인데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따라서 100만 원 장애인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죠. 따라서 자녀 신유역 65만 원 일반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교육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집니다. 그리고 자녀 신유증 보시면 중학교 수업료, 근데 교복 부비가 70만 원이 있네요. 한도가 있죠. 50만 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하고 5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초중고에다 1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친 장애인 특수교육비
6개 존속일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특수교육비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연령 요건 안 따지고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배우자 직불카드 사용액 500만 원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의료비 지출 결제액이 포함되어 있다. 중복 적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의료비는 연령 요건 안 따져요. 소득 요건 안 따집니다. 근데 건강 증진 목적, 이것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죠. 보청기 구입 비용 150만 원, 이것은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죠. 장애인이니까. 그리고 자녀 신유역 시 200만 원 질병치료비 일반 의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140만 원이 있다는 거, 이것은 차감 항목으로 되는 겁니다. 직접 입력하면 되겠어요. 기부금 연령 요건 안 따져요.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본인 정치자금은 본인만 됩니다. 10만 원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부친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료 네 번째 보시면 월세 자료를 줬어요. 소재지, 이것은 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죠. 입력하시면 되고, 차임 보시면 6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하면서 전년도 2월 1일서부터 내년도 1월 31일 단기, 그러니까 12개월 하시면 72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사원을 불러와 주셔야겠죠. F2를 이용해 갖고 신사인식을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말게 부양가족부터 먼저 입력해야겠죠. 저는 미리 다 입력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다 시험장에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본인 세대주 되어 있죠. 별도 추가 공제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추가 여부 아무도 없어요. 부친 신복화 시 경로 우대 공개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60세 이상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경로 우대가 됩니다. 나이가 70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친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죠. 1번 체크하시고, 김혜라 배우자 2번 배우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추가 공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 20대 이하 체크하시면 자동적으로 자녀세 공제가 체크됩니다. 뉴욕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 체크하시면 자녀세 공제 이렇게 체크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경로대 공제 1명, 장애우 1명, 자녀세 공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소득 명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근무처명부터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주식회사 서울바이오,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 1월 1일서부터 단기 3월 31일까지 입력했어요. 하단에 급여 있죠? 13-1 급여에 810만 원. 하단에 쭉 내려보세요.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폐행명세에 문제서 주신 비납부세액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세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득명세를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소득금액 대 보시면 6,930만 원 나오죠. 결국 8천만 원 이하자니까 월세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공제하고 교육비 공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양가족 탭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모친 박혜윤 씨죠. 여기 클릭하시고 장애인 전용 무장성 보험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클릭하시고 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장애우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종료하시고 두 번째 신유역시죠. 유역시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더블 클릭하시고
65만원 용료하시고, 그리고 교육비에 대해서 모친죠. 박혜윤 씨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여기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신유준 씨에 대해서 일반 교육비 150만원이죠. 15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초중고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신용카드 등 명세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 신사인 신용카드가 있었죠? 2천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김애라 씨 배우자죠? 배우자의 직불 선불에 500만원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도 입력했고, 다음 의료비 클릭하시고 먼저 F2를 이용해 갖고 박혜윤 씨가 있었죠? 박혜윤 씨에 대해서 증빙은 국세청장, 그리고 150만원입니다. 자녀인 신유혁 씨, 체크하시고 국세청장 금액은 200만원이죠. 이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손보험 수령에 140만원 입력하면 의료비도 입력했습니다. 다음 기부금, 본인하고 부친이 있었죠. 따라서 F2를 이용해서 신사인 본인을 선택하시고, 유형은 F2를 이용해 보세요. 정치자금 기부금 20번이 돼 있죠. 확인하시고, 기부 내역 금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부금에 1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세청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친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친 신복하시죠? 확인하시고, 유형은 종교단체라고 했어요. 일반 기분의 종교단체 41번 금전 선택하시고, 금액은 50만원이었었죠. 50만원 국세청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부금 조정을 하셔야겠죠. 기부금 조정, 공제 금액 계산, 그리고 하단에 불러오기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50만원 일반 기부금 종교 이렇게 반영된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공제 금액 반영, 저장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월세 공제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월세 공제액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김한수 씨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유형은 아파트라고 그랬죠. 아파트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평방미터 주소 문제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 전년도 2월 1일서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720만원이었었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 다 반영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탭 해보십시오. 1문점 확인할 때 신용카드 사용에 2,500만원 확인되시죠? 클릭하시고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에 입력된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65만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그리고 의료비 350만원, 기부금 60만원, 교육비 35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 일반 기부금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반영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월세액 720만원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입력도 마무리된 겁니다. 원천징수 두 번째 문제는 전자신고를 하는 거죠. 6월 급여대장과 사업소득 지급대장의 일부이다 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신고를 수행하셔 하면서 6월 급여대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료 2번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줬죠. 이게 다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하신 곳에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면 납세자 자진신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 1234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기속기간은 6월달이죠. 비급기간도 동일합니다. 정기 신고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돼 있죠. 그리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 후 마감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단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납세자 자신 신고 하시고 6월달부터 6월이죠. 엔터 치시면 지금 마감한 자료가 나타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작 생성됐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 1234 확인하시고 상단에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보기 맨 하단에 있죠. C드라이브 열기 그리고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확인, 결과 확인 순서대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파일 제출하기 하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면 전자신고 마무리된 겁니다. 이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겠죠. 상단에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조정입니다. 주식회사 오려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세금과 공과 명세서입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세무 조정을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세 이것은 송금 사안입니다. 근데 관세법 위반 벌가금은 송금 불산입이면서 기타 사유 유출이죠.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에 유출이 되는 겁니다. 본사 건물 재산세 송금사항, 주민세 사업소분도 송금사항,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도 송금사항이죠. 그리고 벌금 이것은 송금 불산입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 그리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 법정단체에 집합 일반회비 이것은 송금사항이죠.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보리산업 법인조정 클릭하시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단에 불러오기 하시면 되는 거죠. 엔터 그러면 확인하시면 불러왔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송금 불산이 표시하시면 되겠죠. 관세법 위반 여기에 송금 불산이 1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1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교통사고 벌금 이것도 1번 하시면 세건이 166만 원이 송금 불산이 기하되는 거 확인되시겠어요? 그리고 도정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건건별로 하시면 되겠죠? 관세법 위반 벌가금 금액 9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6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법인 지방소득세 금액은 127만 원, 6번 기타 사회 유출. 세 번째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가금 그냥 교통사고 벌가금 입력해도 문제없어요. 3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종료하시고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조정 두 번째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죠. 취득가액은 6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이므로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그리고 주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코드하고 차량 번호를 줬죠. 그리고 총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고 업무 관련 주행거리가 32,000킬로미터예요. 결국 업무 사용은 80%를 했다는 얘기죠.
20%는 업무 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1,2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했네요. 그리고 직전 연도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을 줬네요. 결국 합계 금액 2,260만 원, 요게 사용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업무외가 20%예요. 따라서 452만 원에 대해서는 업무외 사용이니까 송금불산이에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1,200만 원이죠. 요것에 대해서 한도 계산을 해서 얘기했죠. 1,200만 원 중에서 80%, 즉 업무 사용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도가 있었죠. 800만 원. 따라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에 유보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감별 세무조정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상단에 세로 불러오기 있죠? 세로 불러오기 해보세요. 그러면 요 자동차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초정보의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나타나죠. 여기에 전용보험 가입 여부 10번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기간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 대상 아님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닫고 이제 총 주행거리서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업무 사용 비율이 80%가 나오죠. 취득가에 입력하시고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합계 보시면 2,260만 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으로 업무 사용 금액하고 업무외 사용 금액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에 160만 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한 거하고 확인해 갖고 맞으면 제대로 입력한 거죠. 따라서 상단에 조정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업무 외 사용 금액, 업무외 사용 금액은 452만 원. 이것은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은 160만 원. 이것은 유보 발생 1번 선택하시면 법인 조정 두 번째 문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조정 세 번째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죠.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A씨에게 지급한 가족 여행경비에 이것은 송금 불산이 사항이죠.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 따라서 이것은 송금 불산이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여기에 환급 가산금이 있어요. 이것은 입금 불산이 사항이죠. 따라서 37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이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퇴직금에 대해서 7천만 원을 퇴직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한도 초액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송금 불산이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되는 거죠. 500만 원. 네 번째 보시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속이 불분명한 현금 3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찾아내야 됩니까? 대표이사가 찾아내야 되죠. 따라서 송금 불산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소실 계상의 제조물 책임법 규정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는 송금상이에요. 근데 그 초과액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이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출 처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 자본잉여금을 회계 처리했다. 이것은 입금상이죠.
따라서 입금산입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타를 공부할 적에 자기 수익 처분 이익 갖고 공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클릭하시고 직접 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비교통비 금액은 200만 원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법인세, 환급, 가상급, 입금불산이에 금액은 37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한도 초과에 금액은 500만 원. 이것은 상여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시제에 대해서 사유출된 게 분명하다고 했죠. 근데 내역을 묻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4번 상여 잡손실 손해배상금이 있었죠.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 사회 유출 6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것은 입금산입이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과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한 문제네요. 그리고 정계는 공제 요건을 미충족하여 단계 최초로 공제 적용받는 것으로 가져간다 하면서 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단년도 비교해 갖고 근로자 증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냥 5.12명에서 3.08명 하면 증가 2.04명이죠. 그리고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는 0.28명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수도권 내에 소지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기 공제 발생에 대해서는 2월액이나 소멸 없이 전액 단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에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반대키를 누르시고 찾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합 해보십시오. 통합 그러면 하단에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찾아줬어요. F4라고 되어 있죠. F4 누르시면 통합 고용 세액공제 요 양식이 나타나요. 그리고 해당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년 등하고 청년 등 외에 있죠. 증가 인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증가 인원이 2.04명. 그러면 자동으로 세액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청년 등 외 0.28명. 그러면 여기에 3,196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계산되죠.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고 세 번째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 클릭하시고 상단에 불러가기 해보세요. 그러면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단기에 다 공제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상단에 불러오기 해보세요. 불러오시고 하단해 보세요. 여기에 통합 고용 세액 공제 3,196만 원 확인되시죠? 따라서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면 세액 공제 조정명세서에 대한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법인 조정 5번째 문제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종종 나옵니다. 이제 기초 자료와 단기중 변동사항을 모두 직접 입력하셔 이렇게 됐어요. 한 주의 금액은 5,000원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지워져 있죠? 이게 기초금액이 되는 겁니다. 기초금액이 5천만 원, 만주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만주 하면서 4월 18일 날 등기를 했어요. 결국 만주를 유상증자한 거죠. 따라서 이게 기말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 내역을 줬습니다. 주주 내역. 김한발이 지배주주이면서 본인이네요. 김두발은 지배주주와 관계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기말 보니까 주주 내역에 한 분이 더 들어왔죠. 김세발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3천주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한갈과 김두발은 4월 18일 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액면가액으로 됐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5천주니까 김한발 만주죠. 김두발은 만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김세발한테 3천주를 양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두발의 해당 3천주 취득일은 전년도 1월 1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양도한 내역을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신고 부속 서류에 주식 등 변동 사항 요소 클릭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본금 변동 사항 이것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기초의 주식수가 만주죠? 만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5,000원. 그러면 기초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월 18일 날 단기 04월 18일 날 유상증자를 했죠. 주식주는 보통주 워닝 코드 하단에 보시면 있죠. 1번 유상증자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를 했어요. 액면가액으로 했다고 그랬죠. 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기말 2만주가 되겠죠. 여기에 액면가액 5,000원 입력하시면 자본금의 1억으로 표기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종료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총 주식수와의 차이가 만주가 돼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입력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김한발이라고 돼 있죠? 김한발 입력하고 부분 보시면 하단에 있죠? 2번 개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하시고 기초 금액이 5천주였었죠? 5천주에 기말은 만주가 된 거예요. 만주. 증가한 내역이 유상증자로 돼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5천주 그리고 지배주주와의 관계 이것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본인이죠? 0 본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두발 기초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2번 개인이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기초 금액이 5천주에서 기말 금액이 7천주가 됐어요. 이 중에서 유상증자에 5천주 참여했죠. 그리고 감소란에 양도했어요. 3천주. 따라서 기말 주식수가 7천주 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세 번째 김세발 씨. 이분도 개인에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초금액이 없죠. 기말 금액이 3천주가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증가한 거 여기서는 양수가 되는 거죠. 김두발한테 양수한 겁니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김두발 3천주를 양도했죠. 감소된 거. 그래서 여기에 1번 양도하시고 김세발 등록번호는 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지 코드는 F2를 이용해서 한국, 대한민국, KR 처분일자하고 취득일자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단기 취득일자는 전년도
1월 1일이라고 줬죠. 주식수는 3,000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서서 작성이 마무리됐어요. 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물을 다 풀고 이론은 과감하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출 확률은 25%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거네요. 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하게 돼 있죠.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와 단기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맞는 표현이고.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 여기 잘못됐죠.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의 정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수가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결국 거래 정지가 당했으면 시장성이 상실된 거죠. 이때는 언제 팔릴지 몰라요.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변경할 때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게 잘못됐죠. 취득일이 아니라 재분류일의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 가능 증권은 재분류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대표적인 게 취득세죠. 그리고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것도 취득원가죠. 세 번째,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원가입니다. 그런데 자본화 대상이 아닌 차입원가, 즉 이자 비용인데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기말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증자하여 현금이 입금되었다. 액면 금액은 5,000원. 그리고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격은 1,500만 원을 재원으로 부상 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1,500만 원 증가됐죠. 그리고 기초 자본금을 줬네요. 그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본금에 대해서는 기초 5천만 원, 유상증자 만주 곱하기 5천 원이니까 5천만 원이죠. 그리고 부상증자 1,500만 원. 따라서 기말 자본금은 1억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연 법인세 회계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기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각 보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이게 미지급 법인세가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과 이연 법인세 부채는 현재의 가치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즉 3년 후에 실현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고, 네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당해년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에 예상되는 세율을 가중 평균한다. 아니죠. 결국 소멸 시점에 예상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만약 내년도 세율하고 올해 세율 틀려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은 내년도 세율 갖고 적용하는 거죠. 소멸 시점에 예상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고 비제조원가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 원가죠. 맞는 표현이고, 중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원가하고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 원가로 구성되는 원가. 이것은 준변동 원가, 혼합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죠. 중고정 원가는 계산 원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번째, 변동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에 정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변동원가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총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합니다. 7번째, 이중 배분율 나왔어요. 실제 사용량은 변동제조간접원가, 최대 사용 가능량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게 돼 있죠. 여기에 B 부분에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써요. 그럼 B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죠.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몇 퍼센트? 75%. 그리고 최대 사용 가능량 50대 50이죠. 50% 배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동 제조간접원가 200만 원에 대해서 75% 하면 150만 원이 배분되는 거죠. 동력 고정 제조간접원가 300만 원에 대해서 50% 150만 원. 따라서 B 부분에 배분된 제조간접원가는 두 개 합친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8번째 보시면 외주 가공비가 발생했다. 외주 가공비 발생액을 제조 부분에 100% 배분할 경우 제조 부분에 당해 외주 가공비는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던 문제입니다. 분개해야만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당월 미지급액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개합니까? 차변에 외주 가공비,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죠. 그리고 당월 지급액은 대변에 현금이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월 미지급액이 있어요. 전월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300만 원 구정이 외주 가공비 150만 원하고 미지급 비용 150만 원으로 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전월 선급액은 대변의 선급 비용을 제거하면서 차변의 외주 가공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외주 가공비 다 구하시면 450만 원이 된다는 거. 이것은 분개만 하실 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문제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평균법은 당기 이전에 착수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아예 무시하는 거죠. 따라서 기초제공품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두 번째,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라도 기말제공품의 완성도에 따라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에서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죠.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원가하고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두 완성품하고 기말제공품을 평균적으로 배분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비정상 공산품에 대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완성품 또는 기말제공품에 배분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10번째 보시면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직접 노동시간, 이게 SP입니다. 그리고 실제 직접 노동시간, 이게 AQ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은 AQ 곱하기 AP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률 차이를 줬어요. 임률 차이는 가격 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표준원가 계산 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AQ 곱하기 AP가 200만 원. 요거의 차이가 50만 원 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Q 곱하기 SP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결국 AQ가 10만 시간이기 때문에 SP를 구할 수 있어요. 15원이 되는 거죠. 요거 갖고 SQ 곱하기 SP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12만 원 시간, 표준 직접 노트 시간 곱하기 15원 하면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둘 간의 차이, 이게 능률 차이죠. 따라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차감하니까 마이너스 30만 원이죠. 결국 유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0만 원 유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이네요.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 즉 면세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조, 가공한 제야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산물 등의 가액, 결국 이것에 대해서
세액이 있다고 가정하고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정률을 고파해서 맞는 편입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하고 예정 신고 시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잘못됐죠? 예정 신고 시 때 신청하고 확정 신고 시 때는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인도하는 경우에 당연히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가산하거나 납부세액에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된다는 거. 결국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그것을 토해내라는 얘기입니다. 12번째, 매입자 발행 세액에서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세금계서서 발급 사업자의 소재 불명, 연락 두절도 당연한 발행 사유가 되는 겁니다. 세금계서를 발급 못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매입자가 발급받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과세기간에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입증처리를 첨부한다. 이게 잘못됐죠? 지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죠.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중에 세금계서 발급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2번이 잘못됐고, 그리고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 일자로 하여 매입자 세금계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공급자에게 발급했어요. 이럴 경우에 신청인은 아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죠. 따라서 경력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서 합계표를 제출하겠죠. 그러면서 해당 매입세액을 제외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결국 경정 청구를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번째,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생부만 하면 되겠죠. 계부도 대상으로 봅니다. 잘못됐고, 두 번째 보시면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모두 나이 제한을 받지 않죠. 따라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추가 공제 중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가 적용하겠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계 존속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직계 존속이 해외에 있을 경우, 즉 출국했어요. 이때는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복수 정답을 한 거죠. 1번하고 4번에 대해서 복수 정답 처리한 겁니다. 14번째, 과세표준 확정 신고가 의무가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보세요. 국내 원천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무조건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 신고 안 해도 되죠. 공적연금만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이것은 분류과세죠. 공적연금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15번째, 이중과세 문제의 제거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식배당, 입금불산이 이것도 이중과세 제거하는 거죠.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반주 입금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차감해 줘야겠죠.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의 제거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 주식 발행 초과액에 대한 입금불산입은 아니죠. 이것은 주주하고의 자본거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 제거 또는 완화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1급 121회를 풀어봤는데 그다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온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